네,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라입니다. 네, 저희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2021년부터 기술, 경제산업, 공공행정 그리고 사회 정치에 이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환기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2030년 디지털 미래 사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연구가 4년 차를 맞아서 저희가 정책적 시계라고 생각했던 2030년이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기존의 장기적인 전망을 중기적인 시각으로 조정을 하고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했고,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한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930년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이제 케인즈는 100년 후 미래 세대가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동시에 여가와 번영의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었는데요. 그의 전망 가운데서는 이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지만 이것이 기술 진보의 혜택이 사회적인 번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는 그의 낙관적인 과정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이렇게 산업혁명을 경험했던 케인즈도 예견하지 못한 수준의 이제 디지털 기술의 진보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굉장한 그런 여유, 물질적인 여유를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를 조정해온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도 상당한 도전 과제도 가져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제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룬 것으로 대내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경로를 살펴보면 지식의 국지화, 기술의 다양성, 혁신 주기 등을 고려한다면 불균형적이고 좀 단기적인 기술 혁신 모델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경로를 주도했던 이제 ICT 기술은 상당히 높은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 기술 주기가 짧고 또 독창성이 소모되기 쉬운 그런 위험에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그런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저희가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 혁신의 독창성 그리고 다변화에 집중하면서 이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연구의 주요 목적도 이러한 다음 단계의 성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격차와 불균형의 함정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저희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 현상을 플랫폼화, 자동화, 초계이나 가상융합화로 이제 4가지의 메가트렌드로 정의를 하고 좀 구체적인 미래상의 비전으로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이 나아갈 3대 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감 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시했고, 작년에는 이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7가지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연구에서는 9대 학회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도출했던 7가지 미래 전략을 위해서 혁신과 성장, 노동 안정, 공공 포용 그리고 안보 규범에 이르는 영역에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로드맵으로서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앞서서 그럼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제시를 했던 그 4대 메가 트렌드가 얼마만큼 지속되고 있는지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플랫폼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진화를 의미했던 플랫폼화는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 플랫폼 그리고 수평적 플랫폼이 하나로 수렴하는 AI 플랫폼 스퀘어드의 등장 가능성, 여기서 등장하는 시장 집중도의 증가, 또 신흥 기술 기업이 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역동성 등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일의 변화도 이제는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초계이나 맞춤화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를 재편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련된 그런 새로운 사회 계량 계층이 등장하면서도 그 한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로 수집되지 못하는 집단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디지털리 인비저블한 그런 집단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메가트렌드의 또 다른 한 축인 이제 가상융합화의 경우에도 검색 서비스와 같이 이렇게 단방향으로 혹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주로 중심이 되었던 웹2 생태계가 이제는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충돌이라든가 혹은 디지털 신뢰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도전 과제들을 조금 계속해서 이제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가 트렌드를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지만 저희가 올해 좀 주목했던 것은 이걸 그러면 기술 혁신 경로에서는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지난 40여 년간의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4대 메가 트렌드에 관련된 트렌드는 이제 2019년 이후부터 그 특허 출원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메가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인가를 기술 혁신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새로운 하위 분야가 가장 지속되는 그런 역동성이 높은 분야는 4가지 트렌드 중에서도 가상융합화, 그리고 자동화와 노동의 다변화 분야가 가장 현재는 역동성이 높은 분야로 발견되었고, 플랫폼화의 경우는 이미 비즈니스 모델로 어느 정도 혁신의 수준이 서비스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는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메가트렌드 기술이 이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이제 출원 국가의 비중인데요. 사실 국내에 출원하는 이런 메가트렌드 관련 기술의 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해외 출원 국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발견되어서 메가트렌드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에 굉장히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가트렌드는 상당히 이제 심화를 하고 있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은 축소사회와 그린 전환이라고 하는 이 양대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사회 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인 축소사회, 그리고 지능정보의 기술의 혁신이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는 과정인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로부터의 해결책인 그린 전환 모두가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요구하고, 동시에 초기 전략과 선택된 경로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로 의존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3가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축소사회라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이슈, 그리고 그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쟁점들은 사실 각각이 좀 독립적으로 보이겠지만, 디지털 전환이 그 교차점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적인 기회, 또 사회적인 안정,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축소사회가 초래하는 노동력 감소 혹은 또 지역 소멸의 그런 공동체 붕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린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효율화, 또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전환은 이런 양대 전환 속에서도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해서 양대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며, 또 이질적인 이 두 전환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융합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역할은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인 진보,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 이렇게 3축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변화의 본질과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 이해하고자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했고, 올해는 저희가 좀 생산성 역설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디지털 전환기에 굉장히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저희가 생산성 역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생산성 역설이 나타나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기술 채택 과 생산성의 그 성장이 반영되는 것까지의 그 시간 차이, 그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기술의 변혁성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현재 기술이 발전하는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 이렇게 3가지로 이 원인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제 생산성 제1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산성 제1곡선 프레임워크가 설명하는 바로는 범용 기술의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이 저항되지만 이후에 보완적인 투자,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결실을 맞으면서 생산성이 반등하는 패턴을 이제 제2곡선으로 묘사를 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초기 투자, 그리고 기술 수용의 가속화를 통해서 이렇게 채택의 장벽을 해소하고 동의를 자극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생산성 역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디지털 기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생산성에 잠재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시적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이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작업의 효율성 개선해서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발견이 된 바 있고, 사실 이것의 기술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지식의 확산과 혁신에 촉진하면서 성장 자체를 가속하는 그런 궁극적인 채널이 된다는 점에 저희가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아세모글루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자동화만 돼서는 즉 새로운 발견과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게 됩니다. 즉 이렇게 성장 궤도를 저희가 좀 바꾸기 위해서는 AI 잠재력이 크더라도 이 기술의 특징과 그리고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이 생산성 역설 현상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그동안 이제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해서 인지적인 그리고 비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을 이미 이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했고,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혹은 지원할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평가를 받게 있는데요. 이렇게 AI가 단순 대체를 넘어서 특정 업무를 조금 더 증강하거나 또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러한 경험은 AI 굉장히 적응에 성공한 집단들만 좀 경험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 AI 대체를 경험하는 집단은 노동 수요 감소와 일자리 질저하를 경험하는 집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이러한 그 비대칭적인 영향이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업무별로 인공지능이 노출되는 수준 그리고 그 속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현재부터 이제 5년 이후까지 업무에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많이 노출되는가를 좀 속도로 계산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수준을 추정을 해서 이를 K민즈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해서 직업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그룹화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이제 가로축은 현재부터 5년 이후까지 인공지능이 업무에 노출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세로축인 이 Y축은 직업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보완을 받을 수 있는가의 그 보완 수준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협력 도약구는 인공지능 도입의 가속화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만 생산성이 도약하게 되는 집단을 의미하고, 균형 성장구는 이제 AI와 상호작용이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충분한 적응기를 확보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집단을 의미하고, 대체 경계구, 안정 정착구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집단, 그리고 대체 경계구는 인공지능 노출 수준이 굉장히 가속화되지만 대체 가능성의 경계선상에 위치해서 업무 전환이 필요한 그런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의 노동시장의 데이터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인공지능에 노출되는 수준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비중은 약 42.3%이고, 이 가운데 대체 경계군, 즉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대체 가능성이 높아 위험도가 높은 대체 경계군은 19.7%에 다다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산성 역설의 그 3번째 원인으로 봤었던 그 측정 지표의 이슈는 저희가 이 무상의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가를 실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경제학적인 접근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10대 디지털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작년도 월 평균 사용자 수가 가장 높은 10개로 선정을 해서 그 상대적인 효용을 비교했을 때는 대면 만남보다는 대화 어플리케이션의 효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냈고, 이러한 차이는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 상대적인 효용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서비스가 무상이기 때문에 추정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는 재화인가라는 것이었는데, 디지털 서비스는 여전히 우하향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저연령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디지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필수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24시간 동안 중단했을 때 수용 의향 금액을 계산한 후에 이를 연간 총 가치로 계산하면은 한국의 10대 디지털 연간 서비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가 약 666조에서 80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2023년 연간 GDP 대비 27%에서 약 32%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의 이제 기여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통해서도 살펴봤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일자리의 변화 혹은 디지털 서비스의 경험을 좀 체감하고 있는 일반 시민은 이 변화상이 굉장히 단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좀 저희가 국민적인 수용성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모형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2019년에 저희가 추정했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과 비교해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수용성 간의 상호관계가 상당히 강화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지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이제 조사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도출했던 4대 메가트렌드는 계속해서 현재 이미 실현된 트렌드가 플랫폼화 초개인화이고 미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다동화 이름 변화, 가상 융합화로 이제 전문가들 농답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4대 메가트렌드의 파급력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순차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 이제 연구 최종 결과물로서 미래 전략 로드맵을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미래 전략 로드맵이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하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챌린지한 그런 과제에 도전함에 있어서 다분야적인 정책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정책 영역과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좀 통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 아젠다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결의 확장성, 즉 정책 과제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서 승수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확장성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했었고, 또 동시에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함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달성하는 접근 방식 그리고 유연성을 고려한 그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정책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그리고 정책 수단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좀 목표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목표로 삼았고요. 이 로드맵을 도출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여서 이 정책 영역과 디지털 정책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정책 영역 그리고 정책 수단을 유형하는 단계를 거쳤고, 이렇게 수립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9대 학회 협동 연구의 결과물을 취합하고 37인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총 108개의 아젠다와 415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이제 저희가 정책 과제로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책 과제와 아젠다를 수집한 이후에는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를 거쳤고, 여기에서는 국민들에게도 7대 미래 전략별로 어떤 정책 영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살펴봤고, 또 정책 과제 간 정책 영역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가도 저희가 평가를 하였고, 이 결과를 가지고 로드맵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로드맵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는 장표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했던 그 정책 프레임워크, 아젠다, 정책 14개의 정책 영역, 7개의 정책 수단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이고,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던 그 과정을 보여주는 히트맵과 그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사의 미래 전략 로드맵은 크게 2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에서는 각 7개의 미래 전략별로 핵심이 되는 그런 디지털 정책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정책의 여러 가지 영역을 각각 구분을 해서 정책의 연결자, 정책의 중개자, 정책의 근접자, 정책의 촉매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이걸 각각의 읽는 방법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디지털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서 전략 내에서 가장 다른 정책 영역과 협력과 연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책의 연결자는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변혁적인 기술이고, 또 미래 전략 내에서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정책 영역 간의 조정과 소통이 필요한 영역인 중개자는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역동성 영역이 되며, 또 미래 전략 내에서 정보 전달과 실행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영역은 여기에서 인적 자본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7대 전략별로 이렇게 연결자, 중개자, 근접자, 촉매자들이 이제 각각 제시되어 있고,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미래 전략별로 어떤 정책 과제와 아젠다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혁신 그리고 창의적 융합이 촉진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자생적 성장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아젠다 3개를 각각 제시를 했고, 여기에서 첫 번째 아젠다를 예를 들어보면
시장의 개방적 확장성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아젠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결자와 정책의 촉매자인 시장 경쟁 파트가 결합이 되었을 때 결합이 되는 파트에서 파생되는 정책 과제는 소비의 의사결정 자동화에 대한 산업 생태계의 생산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정책 과제가 필요하고, 이를 실행하는 도구로서는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 그리고 교육과 영역의 구축,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총 7개의 미래 전략이 이렇게 미래 전략 로드맵을 저희가 제시하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아젠다를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아젠다 이 각 전략별로 어떤 아젠다를 구성하였는지를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연대 회복으로 디지털 사회의 협력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적응력 강화, 사회적 대응 체계의 설계, 디지컬라이제이션 전략 수립을 저희가 주요한 아젠다로 담았고요. 세 번째, 디지털 시민권 확립에서는 소외 없는 연결 그리고 포용으로 디지털 시민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아젠다들을 담았습니다. 공공 영역 변화 대응 탄력성 제고에서는 디지털 기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공 영역의 혁신과 속도와 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아젠다 3개가 이렇게 담겨 있고, 인간 고유성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는 인간과 기계 간의 신뢰 기반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창의적 협력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 연대와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인간 본연의 인문학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일터 내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과 신뢰 기반을 구현하는 것, 이런 아젠다 3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6번째 미래 전략인 정보 범람 탈진실 사회 대응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된 디지털 공론장의 회복을 저희가 주요한 아젠다로 제시를 하였고, 마지막 7번째 선도적 글로벌 협력의 연대 리딩은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협력이 조화돼서 국제사회 내에서 신뢰와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 공간의 탐색 등과 같은 아젠다를 저희가 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21년도에 처음 개념화할 때는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벨 경제학상 올해 이제 수상자인 아세모글루가 계속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공동 번영 (shared prosperity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그 아세모글루와 그 연구진들은 항상 기술 혁신이 그 자체로는 공동 번영을 보장하지 않고 사회가 그리고 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저희 이 메가트렌드 연구도 사실 이제 지금의 기술과 제도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컨퍼런스 그리고 내년도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